모양으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봄 됐다, 여름 됐다, 가을 됐다, 겨울 됐다. 다시 또 봄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그 이치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음방에 머금혀있던 씨앗 속에 갇혀있던 그 기운이 양으로 탈바꿈합니다. 탈바꿈하면서 그것이 봄에 새싹이 돋아서 여름에 기운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을로 되돌아가고요. 겨울에서 다시 머금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벽을 맞으면 새벽이 되면 다시 돌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기운이 이 태극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이미지를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운이 솟아오르는 걸 뽐는다 그래요. 그래서 봄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뿜어낸다. 기운을 뿜어낸다. 그게 봄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은 여기서 솟아오르는 그 기운이 이렇게 양의 기운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모을회자. 그래서 기운을 계속 모아요. 걔는 이제 한번 발현이 되면 기운을 이렇게 모으면 태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운이 모인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요. 요게 자라면서 일로 순환하면서 일로 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운이 태극에서 빠져나가죠. 그죠? 하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기운이 들어오는 거,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기운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갈 귀입니다. 여기가 돌아갈 귀자리.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그 기운이 다시 음방에 머금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금을 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회집귀로 설명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 선조들이 함회집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함회집귀를 풀이할 때는 집회귀함 이렇게 기운이 순환하는 걸로 풀이를 하면 돼요. 집회귀함 하면서 무한순환한다. 다시 또 올라간다. 그래서 한번 머금켰던 게 그대로 끝나는 것이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기운을 잡으면 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윤회 사상이니 뭐 이런 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태극순환 원리가 있는데 함해집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모음은 함해집기 의미가 담긴 부호가 된 것입니다. 그 우리 한글 이 모음 속에 함해집기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긴 문장이거든요. 긴 몇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줄과 뒷줄만 옮겨봤어요. 이런 문자는 근원이 없이는 나오지 못할 것이니 나라의 풍속이 높고 훌륭했기에 비롯되었다. 우리의 풍속이라는 것은 그 신앙, 믿음, 아까 우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게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비롯됐다. 이러면서 그 문자, 그 우주의 기운이 순환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글자를 꾸미는 것에 근원으로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이 우주 순환하는 원리를 글자를 꾸미는 것에 근원으로 하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 기가 순환하는 태극 순환 원리를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자를 꾸미는 것에 근원으로 하였다. 이게 이 설명하는 게 태극 순환 원리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 여기에 함해집기의 의미는 그래서 내재되었다. 이게 본문의 글씨입니다. 함해집기의 의미가 글자에 내재되어 있다면 아까 상형문자로 만들었으면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부호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액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한글 모음에는 함해집기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실생활에서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돔이라고 말하면 항상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르고 오자가 들어가죠. 모음 오자. 위로 올라간 걸 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덤. 모음 어자예요. 이 덤은
하나에서 하나로 더. 아까 모을 해자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어가 모을 해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 있잖아. 아는 내가 중심에 있고 그 나의 중심을 바깥으로 있는 기운을 갖다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돌아갈 기라고 그랬죠. 나가는 거, 기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둠벙이라고 있습니다. 둠이라고 하죠. 둠은 이렇게 몸 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쑥 꺼지는 자리, 기운, 이런 걸 둠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모음의 원리는 이렇게 우주의 기운에 따라서 표현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함해질게 뜻이 들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 자, 길을 잘 보면 화살표 방향대로 기운이 모아지는 그림 아까 태극마크에서 봤기 때문에 기운이 나가는 기운 이렇게 밑으로 머금기는 기운. 그래서 대부분의 같은 시오시죠. 거기에다 모음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죠? 모음만 달라졌어요. 그죠? 이런 걸 비교해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속다는 뭐냐면 사기쳐서 소리가 나니까 속단에다 뭘 뽑아 올릴 때 속단낸다 그러는 거예요. 기준에서 끌어올릴 때. 그 다음에 섞다는 뭐냐면 기준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보탰을 때 섞는다 그러잖아요. 더 섞어. 아까 뭘 해자 올리죠. 그럼 삭다는 뭐냐면 어떤 기준에서 달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운이. 이제 녹슬어서 사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삭다. 그 숙다는 뭐예요? 잘 이걸 변이사기 고개 숙인다고 밑으로 웅크리고 머금기고 있는 거야. 그런 기운, 놓다. 그리고 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을 때만 꼭대기에 있을 때만 놓는 거죠.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건 절대 놓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넣다라고 그러는 거야. 넣다. 여기에 뭐 포함 속으로 하나 더 넣는 거는. 그러니까 넣다가 다른 거예요. 나타는 뭐예요?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애기를 낳다 그러잖아요. 누타는 뭐야? 변을 누타.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원리겠죠. 그래서 이 모음 원리로 모든 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이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기역, 니은서부터 희읍까지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만 아주 머리꽃 싸매고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나다라가 다 바뀌어도 모음 오가 들어가면 모든 말이 전부 다 이거 위로 솟는 기운의 말만 있어요. 그 외의 말은 아주 왜곡된 말, 변형된 말 외에는 한자 말 외에는 없어요. 우리 고유 중에서. 그래서 고다, 고이다, 높게 된다는 거죠. 높이다, 도두다, 열을 가열해서 올리는 걸 로라고 그래요. 다 그래. 속다, 오르다, 조리다, 초리는 그 나무 꼭대기에 그늘다란 가운데에 숨을 초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하다 끌어올리는 거죠. 포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 놓고 사나운 물결 우리말이에요. 한자말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모두 다른데 모음이 같으니까 뜻이 다 오르는 기운 하나로 통일이 되죠. 모음이 핵심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서다. 나 이게 솟다 하고 서다 하고 이게 같은 뜻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솟다는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연구해 보니까 서다는 그게 아니라 안으로 기운이 들어가다는 뜻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기운이 안으로 들어쳐서 되다. 서다가. 기가 안으로 들어쳐다. 여기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가득 차다. 이거 날카롭게 되다. 기운이 안으로 날카롭게 되다. 올바르게 되다. 짜여지다. 이거 안으로 기운이 들어찬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다. 이거 서다라 그러더라고. 뱃속에 아기가 서다. 안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어자가 들어가는 말. 성기가 발기가 되다. 이것도 뭔지 몰랐는데 혈액이 글로 이렇게 모여갖고 단단하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걸 막 연구해 보니까 다 어가 들어가는 말은 다 이 기운. 더 모으고 합하여지는 더 많아지는 기운. 이게 작용을 하더라. 그런데 이거 한글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거 책을 냈기 때문에 그 책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모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대부분 어원 연구하는 사람, 한글 연구하는 사람, 문자 연구하는 사람 대부분 이 얘기합니다. 모음은 아무런 한마디로 하면 모음은 의미 없다는 결론이다. 모음의 음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냥 개똥이나 고똥이나 갓똥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푸릇푸릇이나 파릇파릇이나. 그 사람들은 어원 연구하면서 그래갖고 자기들 그대로 갖다 붙여요. 모음 관계없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릇푸릇하고 다릅니다. 퐁퐁퐁하고 퍽퍽퍽하고 다릅니다. 퐁퐁퐁은 기차 연기가 퐁퐁퐁퐁 쏟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뽕뽕뽕 올라가는 걸 퐁퐁퐁이라고 하는 거고요. 퍽은 내가 누구한테 맞았거나 칼침을 맞았거나 했을 때 들어올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죠? 그걸 폭이나 같다 그러면 안 되죠. 팍 하고 터졌다는 건 팍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던 기운이 팍 터졌을 때 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폭이나 팍이나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죠? 푹도 마찬가지입니다. 푹 주저앉았다고 그러지 폭 주저앉았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마, 가마, 고마, 고미, 금마, 구마, 고무, 가마, 개마, 거미 다 같은 말이랍니다.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서 이거 논문을 내고 책을 내고 그럽니까? 이게 뭐 다 같은 말이면 뭐하러 연구합니까? 어원을. 다 다른 말인데. 여기도 가라, 가리, 고라, 고리, 뭐 부고, 구루, 기리 다 같은 말이랍니다. 이거 연구할 필요 있나요? 그냥 모든 말이 다 같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내가 그거 하도 열받아가지고 또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디귿 다 디귿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있는 모음을 다 갖다 붙여봤어요. 아야 어여 말고 이렇게 대, 아, 이 뭐 이런 거 대, 이 뭐 이런 거 뒤, 더, 다, 대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봤더니 다 이 모음의 뜻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다르고 들어가 모아진 기운이 이자는 이제 먹는 벽이라는 건데 벽에 부딪힐 때 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화상의 기운이 들어오다가 살에 가서 다 작용할 때 단 하나의 자음인데도 모음의 방향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졌습니다. 모음의 뜻이 없다면 이렇게 될까요? 모음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서 위라는 걸 찾아보면은요 높은 쪽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잖아 이렇게. 맞죠?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방바닥은 왜 위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쪽이 위라고 하면 이거는 제일 낮잖아요.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방바닥은 나보다 낮잖아요. 그죠? 근데도 낮은데도 방바닥 위에 떨어졌잖아요. 이러면서 방바닥을 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위라는 말을. 근데 여기 길고 높은 것을 꼭대기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그럼 꼭대기도 높은데 끝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길바닥이 꼭대기인가요? 밑에지. 그러니까 이 한글 모음의 원리, 신에게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우리 말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는 뭐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는 우가 먹음을 한자라고 그랬잖아요. 우가. 그죠? 이거 벽이라고 그래서 이가. 가운데 태극마크에서 가운데가 벽이었거든요. 먹는 밑으로 머금기는 기운이 그 벽에 가서 닿는 자리가 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대기에서 막혔으면 꼭대기도 위인 거고 방바닥에서 막혔으면 방바닥도 위가 되는 거죠. 이 한글 신학의 원리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요? 이렇게 여기서 막히면 여기도 위고 여기서 막히면 여기도 위고 그 여기도 막히면 여기도 위예요. 먹으면 기운이 막히는 자리가. 그럼 이게 맞냐고요? 옆면이 위인가 볼까요? 우거지라는 말을 합니다. 우거지가 윗거지가 우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침탈락 현상이 생겨서. 그러면 요 껍데기 저 배추 껍질을 우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도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지 우도 이렇게 얘기하고 위에 아래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겉옷을 우도시라 그래요. 옛날부터 겉옷을 위도시라 그래요. 우도.
그리고 아래라는 말은 그럼 뭐냐? 밑에하고 아래하고 틀렸죠. 밑에는 사물이 있는 벽이 있는 밑에 틈, 티귿이 있잖아요. 근데 아래는 이게 돌아 나가는 거라잖아. 아가, 그죠? 나가는 기운, 아가 나가는 기운이 가다가 흘러가다가 이게 리을의 흐름인데 흘러가다가 막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가 아래, 아라,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막히는 곳이 여기가 아래라는 거죠. 이렇게 신기한 신액, 이렇게 신기한 획을 신지협덕이 만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도 옛 글자라고 말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아니냐. 아주 저한테 그걸로 공격하는 학자들 얼마나 많은데 99.9%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마저도 내가 만든 글자가 아니다. 옛 글자다. 이렇게 설명해서 보세요. 원문은 모두 옛 글자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방하게 말씀하시기를 원문은 모두 옛 글자가 근본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 라고 하었지만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최만리가 따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냐. 새로 만든 거다. 즉 글자의 모양은 비록 옛것을 본받은, 최만리도 글자의 모양은 옛것을 본받은 거라고 설명하네요. 옛것을 본받은 거지만 본받은 신전의 문자라고 하였지만 음소를 써서 글자를 조합하는 것은 옛것에 반하는 것이니 실로 근거한 것이 없나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양은, 글자의 모양은 신전 문자 옛날 거라고 치고 글자 조합하는 것이 다른데 이게 새로 만든 거다 이래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든 거 중국에서 알면 혼납니다. 이래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최만리 상소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세종대왕은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호방하게 나 이거 새로 만든 글자 아니야. 이거 조상들이 쓰던 문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최만리 이런 학자들이 아이고 이거 새로 만든 문자니까 중국에서 알면 혼납니다. 왜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면 차사 어머니라고 빌리는 차자인데 빌려서 부려쓰는 업무는 스스로 옛 전조선에 있었던 것인지라 여기 있습니다. 전조에 있었던 것인지라 오늘날의 문명에는 다스리기에 노둔한 것인데 좀 낡고 늙고 쓸모 없어진 것인데 지극한 도의 뜻으로 오히려 옳게 여기면서 거기에 지극한 도가 들었다고 막 설명하고 있어요. 세종대왕도 낡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쓰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왜 물려받는다고 하시오니까 이렇게 훈민정음 해라고 아니면 그 최만리 상소문 이런 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 전조선에 있었던 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낡은 건데 새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노둔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낡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그 습관 버리지 못하고 왜 물려받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조선에 있던 것인지라. 훈민정음의 28자는 옛 신전 문자를 본받은 것이다. 그럼 신전 잘 보세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념경 우리 전하께서 비로소 제정하신 바른음서 28자를 간략한 걸개판으로 예제와 의미로서 보여주시며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상형이지만 옛 글자는 이 글자는 옛 신전을 본받은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자방 모조 전자 신전전자거든요. 근데 어느 학자도 이거 신전전자를 이렇게 풀이하면서 옛 신전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옛 전자를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신전전자는 신전이 뭐냐? 신전이 뭐냐? 전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자라고 학자들이 전자가 신전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도끼는 용서가 있고 단구는 신전이 있었으니 분명히 신전이 있었으니 이 전자의 글씨는 여기가 전자 있습니다. 백산 흑수 청구 구려의 지역에서 두루 쓰였었다. 그죠? 단군 시대에 단군이 신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걸 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전으로 쓴 글자를. 그죠? 전자의 글씨잖아요. 이 신전으로 쓴 글자 전자는 백산 흑수 청구 구려의 지역에서 두루 쓰였었다. 널리 쓰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해석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그래서 신전은 전자이고 세종이 말한 전자는 혁덕이 만든 신액이라는 거예요. 아까 신액이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텍스나 원리 이거 만들어졌다고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신핵이 일찍이 태백산의 푸른 바위벽에 있어 왔는데 그 모양을 기역과 같으면 기역이라는 글자를 바위벽에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또 설명하는 글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이르기를 신지선인으로부터 전한 것이라고 한다. 태백산 푸른 바위벽에 새겨져 있는 기역이라는 글자, 그 기역이라는 글자가 신지선인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신지혁덕, 신지혁덕 선인. 근데 어떤 원리로 만들었나?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보세요. 이 기역이라는 글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신핵의 자음은 소리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바위벽의 기역과 같았으며 신지선인이 만들었는데, 그 핵은 이거부터 또 다른 어떤 것으로서 올바르게 하여 글자를 만드는 규칙의 시작이라고 한다. 혼자 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조합해서 올바르게 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시작하는 규칙이다 이거예요. 기역이. 우리가 기역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 핵은 직선이 한 번 굽은 이 핵의 모양이고 그것의 의미가 있는데 목구멍을 억제하는 상징이며 하면서 목구멍을 틀어박는 상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의 모양은 그 소리 나는 것을 또한 닮아지게 나타낸 것이어서 그것의 모양, 그것의 설명하고 있고 그 모양이 이렇게 꺾어진 모양이 억제하는 상징인데 그것의 모양은 그 소리 나는 것을 또한 닮아지게 나타낸 것이어서 설계된 의미는 그러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꺾어지게 발음을 하라. 똑같이 따라서 하라. 이런 기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자 설명하는 거 아니겠죠? 신에게 모양, 소리내는 것, 똑같이 닮아지게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명백한 소리 글자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합니다. 자, 이는 정인지 후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이 발성에 따라서 제정한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옛사람이 발성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른다. 자, 보세요. 소위 옛사람이 발성에 따라서 제정한 글자이고 만물의 뜻이 통하도록 삼재도를 심어 놓았지만 후세에는 능숙하지 못한 여기다. 그 환역을 후세는 주역 이런 것 때문에 환역이 잘 전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환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의가 묘하여서 법칙을 모르는 신중이 소신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 책을 만든 것이다 라고 훈민정음 해례본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세종대왕이 이 책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넣어서 만들으라고 했는데 자기네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 소신과 그냥 능력 발휘해서 만들었지 잘 못 적었다 이런 이제 소회를 밝힌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라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기 연원, 정이 이런 게 있는데 연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근원했느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연원이잖아요, 그죠? 정의는 정밀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연대, 그 정밀한 뜻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액은 그렇지만 신액은 배달시대 혁덕이 만들었고 한흥 단구시대까지 두루 쓰였었던 문자다. 아까 보셨죠? 단군에게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널리 쓰였었다. 신액으로 청부경도 적었고 신지혁덕의 명은 녹두문으로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청부경 81자 지금 잘 전수받고 있죠? 그 청부경 81자는 이렇게 녹두문으로 기록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그거 녹두문으로 적힌 청부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한자로 옮겨 놓은 게 청부경 81자예요. 그러니까 청부경 81자 이전에 녹도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액으로 사막내문경도 적었다. 사막내문경은 자문선생이 헌원하게 주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마음을 싣고 의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경문은 신시 녹서로서 기록하였는데 나눠서 세 편이 되었다. 세 편의 책을 경문을 줬대요. 황제 헌원에게 정신 차리면서 살으라고. 근데 그걸 녹서로서 기록했대. 녹서나 녹도문이나 똑같은 겁니다.
협덕이 녹도문으로 천부경도 적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재기 그 나왔네요. 그리고 최치원이 다시 갱신하여서 복간문을 만들어서 서첩으로 전하여서 세상에 전한 것이다. 바꿔서요. 바꿔서. 똑같이 전한 거 아닙니다. 세종도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글자라고 해례본에 써놓았습니다. 옛날에 많이 사용했었던 글자다. 자기가 만들었으면 이런 소리 절대 못 적습니다. 예로부터 문서에서 의자와 더불어 유자에서도 혼용하였을 때가 많았다. 뭐냐면 꼭지 이음을 설명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꼭지 이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로부터 혼용하였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응하고 꼭지 이응하고 모양도 비슷하지만 발음도 또 비슷하거든요. 뭐 이런 발음이. 그래서 옛날부터도 헷갈려서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정리하면 세종이 본받았다고 했던 그 전자, 그것은 커바란 한웅이 명하여서 신지협덕이 사슴 발자국 방향을 보고 부호글자를 만들어서 녹도문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근데 역사가 왜곡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일출 사진인가요? 일몰 사진인가요? 해가 뜨는 사진이죠. 동해바다에서 해가 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다. 맞아요? 서해바다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떠요?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뜨요. 동해바다에서 해가 뜬다. 그건 뭐 진실인 거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다. 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믿고 계시죠? 해는 제자리에 가만히 중심에 박혀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런 현상이 생길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해는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떴습니다.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고장에 있었는데 지구가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 채로 계속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옛날 그 문자, 신조문자, 신의 녹도문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 식민사 학생애들이 그 번역본을 다 왜곡하고 조작해서 그대로 전달을 안 해주니까 그 식민사 학생애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관대로 우리는 믿고 그냥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봐서요. 일제에는 훈민정 해례본을 국정교과서에 실어놓고 가르쳤습니다. 국정교과서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라고 강제 주입시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잘 이제 해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훈민정 해례본을 왜 가르쳤을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우리 민족 우수하다고 멋있다고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우리나라 성도 못 쓰게 했었고요. 그죠? 자기 이름도 못 쓰게 했었어요. 천지 개명하라고.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해서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라고 했었어요. 그런 놈들이 왜 이거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 위대한 너네 조상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아주 왜곡시키고 역사를 모르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단군시대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모르게 하려고. 단군시대를 감추기 위해서. 대달국 단군의 역사를 없애려고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거다. 이걸 강제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제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쳤어도 우리들 마음 의식 속에는 마고성을 떠나면서 이런 거 다 한국에서 내려와서 배달국을 여시고 이런 거 다 품고 살죠. 실증 사업으로 증명을 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품고 삽니다. 배달국을 여시고 환인환 단절로 이어지는 배달길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역사 드러내야 합니다. 이거 세계 최초의 녹도문자, 지금까지 발견된 녹도문자 31가지. 이거 녹도문자 맞습니까? 이거 학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31가지 지금까지 발견됐다고. 이거 녹도문자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녹도문자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에다
이렇게 아까부터 설명했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안에 다다다다다. 이거 보세요. 녹도문자, 전국연구 녹도문자 검색하면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이게 녹도문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세대교육 시키고 세대 당해왔던 거예요. 우리 한글 모음이 녹도문자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존에 왜곡된 역사의식 모듈을 버리시고요. 우리 녹도문자의 뜻은 사슴 발자국의 방향을 보고 만든 문자. 녹서라고도 부르며 신액으로 쓴 글자의 별칭입니다. 신액의 뜻은 신의 원리가 내재된 획이라는 뜻입니다. 신부라고도 칭하며 이것으로 쓴 글자는 신전 또는 신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신서, 신전, 신부, 뭐 신액 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기록에 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제부터 녹도문자는 사슴 발자국 방향을 보고 만든 방향부 문자이고 신의 순환 방향을 표시한 신액이라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모두 다 왜곡된 정보입니다. 요런 게 녹도문자이죠. 해석 한글.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신액이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오늘 강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6,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서쪽으로 이 단군의 후예들이 가서 이제 서쪽으로 전수를 해줬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보시면 역사학자들이 밝혀놓은 건데 로마 제국의 정복자 아틸라라는 한민족이 나옵니다. 아틸라가 한민족이에요. 우리 조상이에요. 거기 가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었습니다. 이런 거 다큐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틸라가 가면 싸워보지도 않았대. 얘네들은 그냥 아주 워낙에 지능이 높고 워낙에 뭐 학식 뭐 문명이 높은 그 신 같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하필 어서 오시죠. 자기네들이 좀 통치해달라고. 우리도 문명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서양 학자들이요. 그래서 또 훈제국 여봐요. 훈제국에서도 이렇게 헝가리로 갔다 뭐 이란으로 갔다 전 유럽으로 다 이렇게 갔죠. 동방의 훈족들이 그 서양에서는 이걸 오리엔터 문명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트가 뭐냐면 우리 한글말로 오렌터입니다. 오렌터에서 문명이 들어왔다. 오래된 땅에서 기술 문명 유입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천산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보면 인류 문명의 시원은 하늘산 아래 있던 환국에서 전해졌다. 그래서 환국 여기 환국인데 옆으로 산꼭대기 사는 거 아니에요. 천산 아래에 파네리국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자꾸 천산 꼭대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천산의 아래에 환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문명들이 접해졌다고 역사학자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